성장 호르몬이 많은 분들이 근육량도 더 좋고요. 그리고 노화도 더 늦게 오거든요. 근데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는 시기가 이제 40대, 50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노화가 오기 시작하죠. 근데 잠을 깊게 못 자면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젊은 나이부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화가 빨리 오겠죠. 잠을 잘 자면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잠을 못 자면 불안증이 증가한다는 연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만약에 진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실천하시면서 열흘, 2주 정도 실천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숙면이 되실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제가 정말 잠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잠자는 동안에 낮에 쌓여있던 뇌 속에 있는 독소를 해독해요. 잠을 잘 자야 뇌 독소가 해독이 잘 됩니다.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잠자는 동안에 나오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너무 중요한 호르몬, 바로 성장 호르몬이에요. 성장 호르몬은 보통 아이들 클 때 많이 나오니까 어른 되면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아이들한테는 자라게 하는 거지만 성장이 멈춘 어른한테는 성장 호르몬이 노화를 막아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많은 분들이 근육량도 더 좋고요. 그리고 노화도 더 늦게 오거든요. 근데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는 시기가 이제 40대, 50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노화가 오기 시작하죠. 근데 잠을 깊게 못 자면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젊은 나이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화가 빨리 오겠죠.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성장 호르몬. 세 번째가 역시 수면은 심리적이 작용하고 관련이 많아요. 잠을 잘 자면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잠을 못 자면 불안증이 증가한다는 연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숙면을 하지 못할 때 생길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쭉 리스트들이 있는데 보면요. 불안증도 있고요. 치매, 숙면을 못했을 때 면역력 감소, 고혈압, 비만 이런 것들이 다 숙면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잘 걸릴 수 있다는 것들은 아주 많이 알려져 있죠. 너무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야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잠 못 자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강의 현장에서도 굉장히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잠 못 자는 분들 또. 근데 일단 물어봅니다. 카페인 드십니까? 물어봐요. 카페인. 사실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분도 있어요. 나는 카페인 먹어서 잠 잘 잔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카페인을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 수면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본인은 잘 자는 것 같은데 깊은 수면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수면의 그 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피로회복이 덜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수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면 첫 번째로 일단 끊어라. 카페인. 카페인을 끊는 거는 담배 끊는 거, 술 끊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담배, 니코틴 중독이 되면 굉장히 그거 끊기 어렵거든요. 근데 카페인 중독은요, 진짜 한 열흘만 고생하면 돼요. 2주면 다 없어져요. 금단 증상이 몸에서 싹 없어져요. 물론 처음엔 피곤하죠. 카페인 먹던 사람이 안 먹으면 피곤하고 머리도 띵하고 근육도 막 멍치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그거 조금만 참고 넘기면 2주 정도면 완전히 다 카페인에서 다 해독이 돼버리거든요. 첫 번째로는 무조건 카페인을 끊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열흘 정도 카페인 한번 끊어보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되는지 지켜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 두 번째가 바로 뇌 호르몬을 바꾸는 겁니다. 멜라토닌이 많이 나와야 잠을 잘 자는데 이 멜라토닌이 그냥 뚝딱 나오는 게 아니고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져야 이것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세로토닌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려면 역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햇빛과 리듬 운동. 그래서 낮에 햇빛 보면서 리듬 운동은 걷는 거죠. 걷는 거. 이것을 산책을 점심시간에 20분씩이라도 꾸준하게 열흘만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낮에 기분도 좋아지고 세로토닌이 나오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그것이 밤으로 가면 당연히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숙면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카페인 끊는 것과 함께 낮에 햇빛 보고 산책하면서 세로토닌 만들어내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해봐야 되고요.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정말 중요한 건데 빛 공해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가 되면 피로 이상으로 막 환하게 불을 켜놓고 집에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다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해가 떨어지고 자연의 섭리에 맞게끔 해가 떨어지면 어둠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에디슨 박사님 덕분에 전구가 발명이 돼서 전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밝은 데 있잖아요. 이러면서 우리의 그 신체 리듬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숙면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저녁 때가 되면 집에 오셔서 바깥이 해가 지면 불도 좀 조도를 낮춰라. 환하게 너무 틀지 말고 약간 어둡게 낮추고 그렇게 하면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약간 나의 리듬을 맞춰 나가는 거죠.
그와 함께 또 빛 공해의 가장 중요한 게 또 컴퓨터에서 나오는 또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잖아요. 이거 무조건 블루라이트 차단.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빨리 스마트폰 켜셔가지고 블루라이트 차단하셔야 됩니다. 블루라이트를 계속 우리가 눈으로 받고 있으면요, 빛 공해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숙면에 도움이 안 됩니다. 수면 시간 들어가기 전에 1시간 이전부터는 가능하면 컴퓨터에서 나오는 빛, 스마트폰 빛을 가능하면 많이 보지 마셔라.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침실 안에 환경도 되게 중요합니다. 침실 안에 뭐 이렇게 불빛이 나오는 전자기구들이 많잖아요. 그걸 켜고 자면 확실히 빛 공해에 우리가 숙면이 안 되게 되고요. 또 도심에서 사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바깥에 차가 지나가거나 뭐 바깥에서 들어오는 불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잖아요. 껌껌하지가 않죠. 약간 환하죠. 이런 상태에서 잠자는 것도 굉장히 숙면에 이제 방해가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암막 커튼. 저희 집은 암막 커튼이 필수예요. 완전히 어둡게 하고 방 안에 있는 전자기기들, 불 들어오는 것들 다 밖에 내놓을 수 있는 걸 내놓고 밖에 내놓을 수 없는 거는 저희가 다 불 들어오는 부분을 붙여버렸어요. 다. 최대한 어둡게 하고 잠을 자야 숙면할 수 있다. 만약에 진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실천하시면서 열흘, 2주 정도 실천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숙면이 되실 겁니다. 물론 안 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조금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겠지만은 병원에 가셔서. 하지만 웬만한 분들은 아마 거의 다 해결이 되실 거다 생각이 듭니다. 콜라에도 카페인이 있고요, 초콜릿에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카페인을 내가 끊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카페인이 들어간 건 다 끊어놓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지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커피가 제일 많은데 뭐 초코우유에도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초코우유. 그리고 또 녹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고요. 또 우리가 흔히 먹는 그 에너지 드링크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거 다 피하셔야 되고, 콜라 같은 것도 좀 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얼그레이 차 이런 것도 약간 홍차 계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카페인 없는 차는 이제 캐모마일 이런 거는 안 들어있으니까 그런 티를 바꾸셔야 되고, 보이차도 카페인이 들어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알미리 걸러낸다고 하지만 안 걸러져 있는 보이차도 많기 때문에 차도 홍차 계열이나 이런 쪽은 다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일단 가장 어둡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사실 안대가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암막 커튼을 활용하시면 굳이 안대를 안 사용하셔도 되는데, 암막 커튼을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안대를 쓰면은 어두워지니까 도움이 됩니다, 숙면에.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이게 습관성이 되면 안대가 없으면 못 주무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가능하면 그래도 뭐 부분적으로 꼭 필요할 때 활용하시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훨씬 물론 이제 6시간만 자는 분들이 길게 자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숙면이 된다면 그러면 훨씬 그 위험을 많이 낮출 수 있죠. 숙면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시간상 짧게밖에 잠을 못 잔다.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확실하게 깊은 잠을 잘 수 있게끔 훈련하는 것, 아까 얘기했던 3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다면은 그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자세라는 게 똑바로 누워서 자기 시작해도 자다 보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실 일단은 안 좋은 자세부터 말씀을 드리면, 엎드려서 자는 건 안 좋다. 엎드려서 자게 되면 머리를 이렇게 놓을 수가 없고 한쪽으로 돌리게 되잖아요. 이때 목에 굉장히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목에 그 디스크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엎드려서 자는 거는 좀 피하시면 좋겠다. 하지만 똑바로 누워서 자기 시작했다가 중간에 옆으로 왔다가 또 왔다가,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니까 이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뭐 엎드려서 자는 거나 이런 것만 좀 피하시면 좋겠다. 아니요,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옆으로 정자세로 자는 게 더 좋긴 한데요, 계속 그렇게 잘 수는 없거든요. 옆으로 한참 더 자다가 옮겨옵니다. 옆으로 잤을 때 이제 이 베개 높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때도 목이 너무 떨어지거나 너무 높으면은 이게 척추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옆에서 봤을 때 이게 되지 않게끔 딱 어깨 높이랑 맞춰가지고 머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딱 돼 있으면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옆으로 자는 분들의 또 단점이 뭐냐면 이 팔자주름이 잘 생겨요. 여기 눌리면서 이렇게 눌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이 이제 똑바로 누워서 잘 때 허리에다 약간 받침을 하고 자면, 허리 베개를 약간 얕게 하고 자면은 허리 C자 커브가 유지가 되면서, 또 도움이 되는데, 옆으로 자면 또 그 C자 커브가 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염려는 되죠. 베개 얘기 나오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제가 사실은 베개를, 높이 조절용 베개를 특허를 냈어요. 제가 직접.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베개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경험을 하고 좋다는 베개 다 사가지고 제가 실험해보고 안 맞아서 바꾸고 계속 이러면서 나중엔 하도 안 맞아갖고 제가 깎아가지고 제 머리에 맞춰 썼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조절하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특허를 냈습니다. 아직 상품화는 못했는데, 근데 그때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은 높이가 옆에서 보면 뒤통수하고 이 목하고 목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들어간 부분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뒤통수는 뒤로 떨어지니까 뒤통수 부분 낮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만 받쳐줄 수 있는 베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 목만 받쳐주는 베개가 또 이 길이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뭐 등치, 뭐 키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딱 옆에서 봤을 때, 이 누웠을 때 뒤통수가 튀어나온 정도와 목이 들어간 정도의 간격, 그 간격에 따라서 높이가 조절돼야 된다. 예, 목 높이가. 그래서 이제 일단은 머리 쪽은 뒤로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약간. 예, 뒤통수 쪽은 낮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 쪽은 받쳐줘야 되는데, 일반 베개가 이렇게 목에 안 받쳐지는 베개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아쉽지만, 그런 대로 수건을 좀 말아가지고, 예, 이 목을 떨어뜨리고 나서 이 목이 비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다 조금 채워서 주무시면은 목이 받쳐지고 머리는 뒤로 떨어진 상태에서 편하게 주무실 수 있다. 일반적인 그냥 불면이라고 한다면 제가 3가지 말씀드린 거를 꾸준히 실천했을 때 도움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된다, 정말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왜 불면이 오는지. 뭐 심리적 원인일 수도 있잖아요. 가장 크게 많죠. 그래서 뭐 불안증이 좀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적절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좀 받아보셔야 되고요. 그럼 상담을 받다 보면 또 그 전문가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약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함부로 그냥 무조건 수면제를 먹는 것보다는 수면제가 아닌 오히려 항불안제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냥 약간의 릴렉스 시키는 그냥 뭐 근육 이완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 상태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수면제는 잠을 이제 들게끔 하는 거지만은 잠을 들게끔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불안감을 줄여줌으로써 또 잠을 잘 자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의 종류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상담을 받으셔서 그분한테 적합한 약으로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맞다. 무조건 잠을 못 잔다 해서 수면제를 무조건 먹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약이 처방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진료를 받아봐야 되겠죠. 네. 사실 영양소는 우리 몸에서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영양소 하면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환자들한테. 영양제를 먹으면 살찌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영양소를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거대 영양소, 하나는 미세 영양소. 거대 영양소는 이런 거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거는 칼로리를 갖고 있는 영양소잖아요. 이거를 충분히 먹어서 우리가 그 세포 안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들이고요. 미세 영양소는 뭐냐? 비타민, 뭐 미네랄, 뭐 이런 항산화 물질, 이런 물질들이거든요. 이런 거는 칼로리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이 칼로리를 가지고 있는 영양소들이 세포 안에서 화학 반응을 막 거쳐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화학 반응 단계 하나하나마다 다 필요한 조효소가 있고, 바로 이러한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것들이 도와줘야만 이게 화학 반응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거대 영양소와 미세 영양소를 골고루 잘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현대인들의 영양실조는 거대 영양소는 많이 먹어요. 진짜 많이 먹어요. 지방도 많이 먹고 탄수화물도 많이 먹고 단백질도 많이 먹는데 이 미세 영양소를 적게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은 찌는데 에너지는 안 나와요. 이게 도와주지 못하니까 이 들어온 칼로리를 빨리빨리 에너지를 바꿔주지 못하는 거죠. 예, 그것을 저희가 현대인의 영양실조,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막 1960년대, 70년대에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 거대 영양소가 없었던 시절은 영양실조 그러면은 이렇게 삐쩍 마르고 그런 영양실조인데, 요즘 영양실조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고요. 살은 쪘는데 이러한 미세 영양소가 부족한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을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현대인의 영양실조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포 기능이 좋아야 노화가 막 덜 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포 기능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필수 영양소가 꼭 필요한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이 미세 영양소가 충분하게 들어있으면 음식만 먹어도 되는데, 요즘에 이제 유기농이 없어지고 또 하우스 재배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칼로리는 높은데 이 미세영양소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보조제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문들이 있어서 제가 굳이 논문 이야기를 안 드려도 이제 이미 정설화가 돼 있어서 이제 음식만으로는 먹는 걸로만은 적절한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미세영양소를 섭취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2000년도 초반에 이미 논문으로 나왔어요. 예, 현대인의 음식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먹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걸 최적화시키는 영양제를 뭘 먹어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영양제가 너무 많으니까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일단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이 종합영양제 정도를 하나 선택해라. 종합영양제는 비타민도 골고루 들어있고 비타민 B군도 골고루 들어있고 미네랄들도 좀 골고루 들어있어요. 꼭 필요한 마그네슘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거 하나 정도는 일단 밑으로 깔고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말 필수적인 게 오메가3예요. 오메가3는 필수 지방산이라고 해서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속합니다. 오메가3가 몸속에서 너무 부족해지면 세포막의 기능이 나빠지기 때문에 세포 기능이 좋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는데, 물론 뭐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이상, 3번 이상 드시는 분들은 영양제 안 드셔도 되고요. 예, 그렇지 못한 분들은 오메가3도 좀 챙겼으면 좋겠다. 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꼭 말씀드리는 것이 비타민 D거든요. 종합영양제에도 비타민 D가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보통 들어가 있는 용량이 보통 뭐 400 IU 정도? 많아봤자 800 IU 들어있는데, 한국인이 적절하게 하루에 꾸준하게 비타민 D를 어느 정도 섭취해야 되냐면은 2000에서 3000 IU 정도. 그러니까 부족하죠. 예, 그래서 비타민 D를 종합 비타민을 드시다 한더라도 추가적으로 좀 섭취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종합적인 영양소 하나, 오메가3, 비타민 D 이 정도의 필수를 가져가면 좋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거 하시는 분들은 종합 비타민 갖고는 부족하죠. 거기 비타민 C가 한 100ml, 100ml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그거 하시는 분들은 또 비타민 C도 좀 추가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노화를 막아주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가 이제 코엔자임 Q10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비타민은 몸에서 안 만들어지는 거지만 코엔자임 Q10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라서 다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먹어야 되냐면 40대 이후가 되면 코엔자임 Q10이 확 떨어져요, 몸에서. 20, 30대에 피크를 치다가 40대가 넘어가면서 점점 떨어져서 이제 노화가 더 빨리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40대 이후부터는 코엔자임 Q10도 같이 드시면 좋겠다. 이 정도를 좀 챙겨 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메가3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역시 생선이죠. 생선을 일주일에 3끼 이상 드신다 하시는 분들은, 반찬으로 드신다 하는 분들은 사실은 뭐 굳이 오메가3 영양제를 안 드실 정도로 충분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견과류에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식물성 오메가3랑 동물성 오메가3는 좀 달라요. 그래서 동물성 오메가3가 훨씬 더 포텐시가 높습니다. 그래서 생선이 훨씬 좋고요. 식물성 오메가3도 도움은 되지만은 이만큼 효능은 못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생선을 많이 못 먹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영양제로 섭취하는 것이 또 안전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죠. 이 필수지방산은요, 세포막이 구성성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세포막의 구성성분들이 다 필수지방산들이 적당히 끼어져 있어야지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안 좋은 기름으로 알려져 있는 그 포화지방산, 포화지방산이 세포막에 너무 많으면 포화지방산은 약간 딱딱하거든요. 그 세포 기능이 좀 안 좋죠. 근데 이런 불포화지방산, 오메가3 같은 불포화지방산이 충분하게 섞여 있어야 세포 기능이 좋아지고 세포막이 말랑말랑해지면서 세포 기능이 좋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정해진 용량은 없는데요. 우리가 비타민C 용량을 얘기할 때 보통 100ml, 200ml 정도가 이제 하루 용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용량은 뭐냐면 기초 권장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도 안 먹으면은 비타민C 부족에 생기는 병이 있잖아요. 괴혈병 같은 게 걸릴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비타민C 영양제를 따로 챙겨 먹지 않아도 괴혈병이 안 걸리는 이유가 100ml, 200ml 정도는 음식을 우리가 조금씩 먹고 있거든요. 조금씩 다 들어있잖아요. 뭐 과일을 먹든 야채를 먹든 뭐 샐러드를 먹든 조금씩 비타민C가 들어있어요. 근데 고용량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이 세포 안에서 괴혈병이 걸리지 않을 정도 용량이 아니라 세포 기능이 최적화시킬 수 있는 용량이 있는 거죠. 그 용량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기능의학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영어로 ODA라고 부릅니다. O가 바로 Optimal, 최적의 Daily Allowance, 그래서 최적 권장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비타민 C는 1000ml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기초 권장량이 거의 10배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비타민 C 제품들을 보면 한 알에 1000ml치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더 용량을 올려서 하루에 뭐 6000ml, 어떤 분들은 12000까지 드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물론 개인차가 있어서 다 그렇게 드실 필요는 없지만은, 고용량 요법에 또 관심이 있고 하셔서 효과를 보신 분들은 또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고용량 요법을 한다면 보통 6000ml 정도를 기본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00 식사 때마다 세 끼 식사 중에 드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 식사하시면서 2000 드시고 점심 식사하시면서 2000 드시고 저녁 때 2000 드시고 이런 식으로 많이 권장을 하죠. 피로회복도 당연히 좋은데요. 비타민C는 진짜 몸속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가 있거든요. 이 활성산소가 어떻게 보면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항상 몸에 생기고 있고, 또 피곤하면 더 생기고, 스트레스 받으면 더 많이 생기고, 안 좋은 걸 먹으면 더 많이 생기는 이 독소 물질들을 차단하는 항산화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비타민C거든요. 베이직한 겁니다. 항산화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아까 뭐 코엔자임 Q10도 항산화 물질이고 다 항산화 물질인데 가장 베이직하고 가장 값싸면서 가장 광범위한 항산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C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항노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도움이 되죠. 그리고 비타민C를 많이 먹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6000씩 이렇게 고용량으로 먹다 보면요. 필요한 거 이런 거 전에 일단 피부가 먼저 좋아져요. 피부가. 왜냐하면 비타민C가 콜라겐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조효소거든요. 비타민C 이제 실험실 연구가 있었는데 비타민C가 없는 상태에서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속도와 비타민C가 있는 상태에서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그 양이 7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콜라겐이 잘 만들어져야 뭐 뼈도 건강해지고 피부가 좋아지잖아요.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몸에서 콜라겐 형성이 잘 돼서 피부가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또 미백에 되게 좋은 게 또 비타민C예요. 그래서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피부가 뽀얗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비타민C의 그 항산화 역할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또 뭐 당연히 비타민C는 또 이 암 예방 효과가 있어요. 고용량으로 먹을 때 얘기죠, 그것도. 예, 그래서 고용량으로 먹게 되면 장 속에서 그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비타민C 많이 먹어봤자 흡수도 안 되지 않느냐. 그냥 장으로 다 빠져나가지 않느냐, 대변으로. 물론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냥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장 속의 환경을 좋게 만들고 빠져나가요. 그래서 많이 먹어서 흡수가 안 되는 비타민C도 자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음식 먹을 때 먹는 이유는 음식 먹을 때 우리가 뭐 단백질 같은 걸 많이 먹다 보면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안 좋은 독소 물질이 생성이 돼요, 위에서. 발암 물질도 생성이 되고. 이거를 또 막아주는 게 비타민C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같이 비타민C를 먹으면 그런 독소 물질이 형성되는 것도 막아주고, 또 흡수된 다음에 세포 안에서 또 항산화 역할도 해주고. 그러니까 비타민C는 정말 많이 챙겨 먹으면 좋죠. 비타민C를 많이 먹었을 때 안 좋은 게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요로결석의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요로결석을 이미 앓고 있거나 요로결석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은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요로결석이 또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비타민C가 왜 그러냐면 비타민C를 많이 먹게 되면은 요로결석이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대사물질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C를 많이 먹고 싶은데 요로결석 때문에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권장드리는 게 일단은 물을 많이 마셔라. 비타민C를 안 먹어도 요로결석이 잘 생기는 분들이 탈수가 많이 될 때 많이 생기고요. 물을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이 잘 생기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드시면서 드셔야 된다. 하루에 2리터 이상 물을 충분히 드셔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라는 영양소가 있죠. 너무 중요한 거. 그리고 또 비타민 B6번이 있습니다. 비타민 B군 중에. 이런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면 비타민C를 많이 먹어도 그 요로결석을 만드는 것을 많이 예방해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하고 마그네슘이라는 영양소들은 같이 먹으면 더 좋아요. 그리고 영양제들을 주의할 분들이 꼭 있는데요.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희 채널에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뭐 보통 분들이 영양제를 드시는 거는 큰 부작용이 없는데요. 간이 안 좋거나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함부로 영양제를 많이 드시면은 간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고 신장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함부로 막 영양제 막 사서 드시지 마시고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드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먹는 것보다 바르는 게 더 효과가 많을까? 근데 사실은 저는 먹는 게 더 효과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피부도 어차피 이제 모세혈관을 해서 이제 혈관이 다 밑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먹어서 비타민C를 충분히 먹어서 혈관을 통해서 피부로 전달돼서 이제 피부에 미백 효과도 나타나고 콜라겐도 만들어지고 이런 효과가 있는데, 물론 바르는 거는 겉에서 이제 주는 거잖아요. 이 겉에서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요즘 물론 뭐 좋은 기술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하고는 있지만은 몸 전체에서 나를 이 비타민C를 공급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두 가지 같이 하면 제일 좋죠.